다음은 10차시 데이터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노에스큐엘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인 샤딩과 함께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복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저장되게 되는데 이 서버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빅데이터 솔루션 환경에서는 이런 유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복제 솔루션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몽고DB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복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썼던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하는 관계를 가진 이런 복제 기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리프리카 셋이라고 하는 복제 기술입니다. 먼저 마스터 슬레이브와 관련되는 복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프리카 셋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마스터 서버가 바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제 메인 서버죠. 수많은 사용자들은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마스터 서버는 매 2초마다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라고 하는 슬레이브 서버들을 허터비트를 하게 되죠. 이 노에스큐엘이라는 기술에서 허터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심장박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에다가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복제를 해둬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마스터는 실시간으로 쓰고 있으니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도 라이브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라이브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서 라이브 상태가 아닌데 라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라이브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바로 헐트비트라고 한다. 그래서 매 2초마다 슬레이브 1, 2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마스터 서버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하지만 슬레이브 1, 2 서버는 오직 리드만 가능할 뿐 라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제라 하면 양방향 복제가 아니라 단방향 복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단방향 복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쪽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쪽에다가 저장시키는 거죠. 만약에 슬레이브가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게 된다면 슬레이브 1에도 만약에 리드라이트가 된다면 그것이 슬레이브 1에서 입력 수정 찾게 되는 것을 마스터 쪽에도 갱신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스터가 두 대가 돼버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라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복제를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방향 복사는 데이터 복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제대로 복제가 안 됨으로써 데이터 유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제를 하면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 복제가 일반적인 복제다. 그래서 마스터는 리드라이트를 슬레이브 1, 2는 오직 find만, select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 마스터 슬레이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그 샤딩 시스템에 대한 개념 소개드리면서 창을 여러 개 띄워서 활성화시켜서 관련되는 상태를 좀 보여드렸는데 좀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학생 목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실무에서 직접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개념보다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노에스큐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학습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조금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첫 사시에 말씀드렸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둔 상태인데요. 창을 3개를 띄웠고요. 자, 마스터와 슬레이브 2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데이터들이 저장될 경로들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시루트 밑에 마스터 슬레이브 1, 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서버부터 먼저 구동해야 되는데요. 자, 이 예제를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는 포트를 10,000번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는 1001번, 슬레이브 2는 1002번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는 자신들이 슬레이브라는 것과 슬레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마스터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시 소스라는 옵션지를 통해서 마스터 서버에 대한 IP와 포트 번호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스터 서버부터 구동하겠습니다. 자,
자, 마스터 서버가 구동되었고요. 이어서 슬레이브 1 서버를 구동합니다. 자, 슬레이브 서버도 구동이 되었고요. 이어서 슬레이브 3번, 2번 서버를 구동하겠습니다. 네. 자, 슬레이브 1, 2, 3 세 개의 서버가 다 구동되었죠. 뭐 에러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서버로 구동해서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시 창을 3개를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의 인스턴스가 각각 활성화되었으므로 각각의 서버로 몽고셀을 통해 접속한 다음 마스터 서버를 통한 데이터 복제에 대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 서버로 접속하겠습니다. 마스터 서버는 포트 번호가 10,000번이었죠. 자, 10,000번도 접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레이브 서버는 포트 번호가 1001번이었죠. 자, 1001번에도 접속하시고요. 1002번 슬레이브 서버에도 접속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떤 콜렉션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자, 제가 마스터 서버 쪽에다가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콜렉션을 생성하고 이 콜렉션에 A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한번 지정시켜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를 한 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서버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므로 이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가 이제 슬레이브 1에도 또 슬레이브 2에도 복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슬레이브 1, 2에서 복제된 데이터가 확인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유저 테스트 그리고 생성된 콜렉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했더니 에러 나죠. 자, 그 이유는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리드라이트가 가능하지만 슬레이브 1, 2 서버들은 오직 리드만 가능하죠. 그런 것이 이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셀렉트는 가능하지만 리드는 가능하지만 그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set 슬레이브 OK라고 하는 메소드로 지정을 해주시면 비록 마스터는 아니지만 슬레이브 서버를 통해서 마스터에서 입력, 수정, 삭제한 데이터를 슬레이브 서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show collection을 조회했더니 슬레이브 1에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콜렉션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슬레이브 서버에서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파인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슬레이브 2에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서버 슬레이브 OK 환경 설정을 하시고요. show 콜렉션을 해보시면 슬레이브 2로 복제된 콜렉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슬레이브 2에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콜렉션을 파인드 해보시면 슬레이브 2에서 마스터에서 최초 입력했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하지만 슬레이브 서버들은 오직 리드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슬레이브 서버에서 제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콜렉션의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B라는 필드를 만들고요. 2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죠? 근데 그 에러 나는 이유는 슬레이브에서는 데이터를 라이트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터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슬레이브 서버에 나타나 있는 결과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슬레이브 1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슬레이브 1을 한번 셧다운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슬래브 원 서버를 아직 안 죽었나요? 셧다운 db.shutdown. 네, 셧다운 서버. 네, 보시는 것처럼 db가 이제 죽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슬래브 원이 설정되어 있는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몽고DB 밑에 슬래브 원이죠. 네. 자, 그리고 이 슬래브 원 밑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파일에 장애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그 폴더 밑에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장애가 생겼고 데이터베이스에 페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슬래브 원 서버를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슬래브 2를 통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래브 1을 통해서 마스터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구는 자동으로 복구하는 방법과 매뉴얼하게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마스터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슬래브 1, 장애가 생긴 슬래브 1 서버를 삭제를 하고 다시 구동하시게 되면요. 네, 마스터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슬래브 서버를 복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것도 아니고 다시 슬래브 1 서버의 인스턴스를 구동하는 것만으로 서버는 마스터 서버와 슬래브 1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마스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서 슬래브 1 쪽으로 복제를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슬래브 1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구동이 되었고요. show collection 당연히 에러 났다고 그랬죠. db.set slave ok를 지정하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db.test.find를 조회해 보면 유실되었던 슬래브 1에 있는 테스트 콜렉션이 다시 마스터에 의해서 복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마스터 슬레이브의 복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런 복제를 우리가 이제 슬레이브가 장애가 생겼을 때는 제가 직접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마스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복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마스터를 기반으로 슬레이브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헐터비트, 심장박동이라고 했죠. 이런 라이브 상태를 분석한 다음 라이브가 아니라면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 작업을 해주지만 만약에 마스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러한 작업은 슬레이브에 의해서 자동으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동 복구 작업에 의해서 복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데모는 시연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 기능에는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의 관계가 아닌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복제 방식도 있다고 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왜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관계를 보면 슬레이브가 죽으면 다시 올렸을 때 복제가 이루어지죠. 마스터가 죽으면 슬레이브를 이용해서 복구한다. 근데 이런 복구는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이러한 복구 작업을 위해선 오퍼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기도 하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이제 기업 환경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면 뭐 지금처럼 어떤 액션을 조금 가미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4시간 365일 동안 서비스되어지는 이런 기업 환경에서는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새벽에 사용자가 나가서 복구 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생기더라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복제하는 복제 시스템을 몽고DB에서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리카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본 개념 알아보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프라이머리 서버는 실시간으로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 서버고요. 세컨더리 서버 4 백업이라고 불려지는 이 서버들은 말 그대로 세컨더리 서버, 대기하고 있는 대기 서버들이죠. 프라이머리 서버에 장애가 생기면 세컨더리 서버나 세컨더리 4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컨더리 서버 중에서 하나는 프라이머리 서버가 하던 일을 이어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이어서 대신 처리해 준다는 말의 뜻은 24시간 365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장애 유무가 확인되고 나면 오토매틱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토 스위칭이 된다는 거죠.
페일오버와 오토 스위칭을 통해서 실시간 스위칭을 하게 되고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이 접속하고 있는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인지 세컨더리 서버인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죠. 왜? 프라이머리가 장애 생겼을 때 세컨더리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가 되게 되면서 페일오버가 되면서 이런 페일오버 시간이 오토 스위칭 되는 시간이 약 20초에서 30초 내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잠깐 접속을 했던 사용자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곧 정상적인 또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정말 장애가 생겨서 오토 스위칭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서버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며 세컨더리 서버는 앞서 프라이머리 마스터와 슬레이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레이버는 오직 리드만 가능할 뿐 라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프라이머리 서버가 이제 주된 서버로서 사용되게 되고 세컨더리 서버는 말 그대로 이제 대기만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프라이머리 서버에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 자원이 있고 세컨더리 서버에서도 시스템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컨더리 서버는 프라이머리가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사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이런 셋 형태,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묶어서 쓰는 이런 환경에서는 비록 프라이머리 서버가 리드라이트가 되고 세컨더리에서는 리드밖에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 세 개의 서버를 풀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프라이머리 서버는 어차피 리드라이트가 되니까 주로 라이트 용도로 쓰는 거고요. 라이트된 데이터들은 세컨더리 서버로 실시간으로 복제가 될 거니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이나 또는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고 추출하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면 이 세 개의 서버에 있는 자원들을 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서버가 주된 서버가 세컨더리는 문제 생기면 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만 활용하게 된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업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설계 부분들도 좀 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세컨더리로 저장될 때 장애가 생겨서 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개비하기 위해서 몽고디비에서는 오피로그라고 하는 시스템 파일을 제공하고 프라이머리 서버가 세컨더리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전에 먼저 오피로그 쪽의 데이터를 먼저 백업하고 백업된 데이터에 한해 세컨더리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쪽으로 복제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오피로그 쪽에 백업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이어서 복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유실을 피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이 바로 오피로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사용자가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서버로 데이터를 처리하죠. 자, 이 세 개의 서버는 항상 실시간으로 서로 간에 헐터비트를 합니다. 심장박동 서로를 체크합니다. 라이브 상태인지. 만약에 프라이머리 서버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실시간으로 그것은 세컨더리 서버 쪽으로 복제가 됩니다. 만약에 프라이머리 서버에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세컨더리 서버 둘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출하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게 좋다면 이제 왼쪽은 프라이머리 서버, 즉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서버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서버는 세컨더리 서버였고 여전히 세컨더리 서버로서 오직 리드만 가능할 수 있는 서버로 남게 되죠. 만약 이 상태에서 기존의 프라이머리 서버였던 서버를 이제 리페어해서 다시 재복구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프라이머리 서버로 원위치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러한 환경에서 세컨더리 서버나 세컨더리 포 백업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프라이머리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둘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프라이머리 서버였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 복구했다고 해서 다시 그것이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됐든 4대가 됐든 여러 개가 됐든 이런 여러 대의 서버가 항상 실시간으로 서로의 라이브 상태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를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며 앞서 설명드렸던 마스터 슬레이브는 복구를 사용자가 매뉴얼 방법을 통해서 복구 작업을 도와줘야 되는 반면 이런 리플리카 셋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프라이머리 서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서버들 중에 하나는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서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용자가 당장 개입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된 서버들은 리페어에서 다시 재추가를 시키게 되면
원활하게 시스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리플리카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플리카 셋에서 프라이머리 서버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세컨더리 서버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서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에 의한 선출 방식과 또 하나는 아비트 서버에 의한 선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PPT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서버가 죽었을 때 나머지 세컨더리 둘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선택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비트 서버라고 하는 별도의 서버를 두고 이 서버가 전자 선출 방식에 의해서 어떤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더 좋은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더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 서버의 상태, 시스템 상태, CPU, 메모리, 디스크 또는 네트워크 상태, 네트워크의 대역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좋은 쪽, 더 유리한 쪽의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될 수 있도록 전자 선출해주는 방식이 아비트 선출 방식입니다. 자, 모든 것들은 서버가 가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사용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DB의 관점에서는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또는 내가 어떤 서버가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프라이머리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매번 생기는 게 아니지만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프리오리티에 의한 선출 방식은 여러 대의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첫 번째 프라이머리 서버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돼야 될 서버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요. 프리오리티가 3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바로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애는 바로 프리오리티가 2라고 되어 있는 세컨더리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서버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은 세컨더리 서버 프리오리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서버가 그 다음에 서버가 되는 것이죠. 항상 어떤 서버가 프라이머리가 되고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리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 놓고 그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우선순위에 의한 선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의한 선출 방식은 장점은 사용자가 어떤 장애 생겼을 때 그 다음은 누가 프라이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생기는 것들은 주로 이제 야간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자가 손에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대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평상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2번 아비트 서버에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사진에 좀 준비를 했고요. 창을 3개 띄웠고요. 우리는 디스크 1, 디스크 2, 시그트 3 이 3개는 디스크 1은 프라이머리, 디스크 2는 세컨더리, 디스크 3번 또 세컨더리고요. 그리고 아비트 서버를 위한 폴드를 추가로 만들 겁니다. 자, 4개의 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서버, 즉 프라이머리부터 구동을 해봐야 되겠죠. 자, 프라이머리는 지금 예제 보시는 것처럼 포트 번호를 1번으로 세컨더리는 2번으로 세컨더리 두 번째는 3번으로 아비트는 4번으로 구동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라이머리 서버를 구동합니다. 자, 구동이 되었고요. 다음은 첫 번째 슬레이브 서버를 구동합니다. 자, 구동이 되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슬레이브를 구동합니다. 두 번째 세컨더리죠. 두 번째 세컨더리를 구동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터 서버를 구동해야 되는데요. 아비터. 자. 아비터 서버까지 구동되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서버를 따로따로 구동했는데 아비터 서버까지 별도로 구동만 했을 뿐
누가 프라이머리이며 누가 세컨더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서버에 접속해서 누가 프라이머리이며 누가 세컨더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 위한 문장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은 최초 구동한 프라이머리 서버로 접속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여기 언더바 아이디에 나와 있는 RPT 문구는 이제 리플리카 셋을 구현할 때 그 시스템에 부여하는 이름이고요. 아이디 언더바 1번이 바로 프라이머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아이디 2번은 세컨더리, 3번 또 세컨더리가 되고요. 4번은 아비터 서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 OK 1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구동이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엔터키를 쳤더니 지금 현재 제가 41번으로 접속한 이 서버의 프롬프트가 프라이머리라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내가 지금 접속된 이 상태, 서버의 상태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에 대한 여부를 이 프롬프트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서버로 한번 접속해 볼까요? 몽고 로컬호스트 12번으로 접속합니다. 자, 프롬프트를 보니까 어때요? 세컨더리로 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서버로 접속합니다. 몽고 로컬호스트 13번입니다. 제대로 안 떨어졌나요? 빠졌군요. 자, 13번으로 접속합니다. 얘도 세컨더리죠. 자, 뭐 접속하나 마나 14번은 이제 아비터 서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터 서버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얘는 오직 나머지 세컨더리 서버 중에서 프라이머리가 서버가 죽으면 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결정해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한 대에 첫 번째 세컨더리, 두 번째 세컨더리, 그리고 아비터 서버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모든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구동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리플리카 셋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이머리 서버입니다. 자, 테스트 서버로 접속해서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죠. test.insert a는 1. 자, 프라이머리 서버의 데이터를 제가 저장했으니 똑같은 데이터는 세컨더리 쪽으로도 저장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setserver slave OK 기억나시죠? setserver slave OK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db.test.find 데이터를 조회하면 확인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세컨더리에 가서도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접속했고 setserver OK를 지정하고 db.test.find를 했더니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터라고 하는 서버는 오직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오직 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실제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하나의 접속만 되어 있고 하나의 메모리 인스턴스만 구동되어 있고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 프라이머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어서 복제해주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주는 그런 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터는 아비터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비터 서버는 좋은 서버 환경에서 별도로 구축하실 필요는 없고 저렴한 PC나 또는 노트북과 같은 이런 저렴한 하드웨어 장치에서도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서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소개를 조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이머리 서버를 만약에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
자, 장애를 만났다. 자, 제가 DB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DB 점 셧다운 서버. 자, DB를 셧다운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세컨더리 중에서 하나는 프라이머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자, 누가 프라이머리가 됐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제가 각각의 세컨더리 쪽으로 가서 한번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컨더리였는데 얘는 프라이머리 상태로 바뀌었죠. 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서버 중에서 첫 번째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아비트가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서버가 더 효과적이라면 두 번째가 선택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사용자에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비트 서버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컨더리도 한번 제가 셧다운 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db 셧다운 서버 엔터. 자, 두 번째 서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컨더리였다가 프라이머리 된 서버가 된 이 서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프라이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세컨더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프라이머리였을 때는 두 번째 세컨더리가 여전히 세컨더리로서의 라이브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를 셧다운했더니 얘는 이제 세컨더리가 없는 프라이머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가 아닌 세컨더리 상태로 바뀐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가 됐다는 말의 뜻은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오직 리드만 할 수 있을 뿐 라이트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였는데 셧다운했던 최초 서버였죠. 자, 첫 번째 서버를 다시 구동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가 접속해 볼게요. 얘는 다시 세컨더리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프라이머리였다가 세컨더리였던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로 다시 바뀌어져 있죠. 왜? 프라이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세컨더리를 가져야 하는데 처음에 죽었던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다시 구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세컨더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프라이머리였다가 세컨더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서버는 이제 우선권, 먼저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얘는 프라이머리가 되었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서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구동시켜 볼게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세컨더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를 한번 또 제가 셧다운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서버 중에 세컨더리 둘 중에 하나는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셧다운 했고요. 누가 프라이머리가 됐을까요? 얘는 세컨더리인가 봐요. 얘가 프라이머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서버가 서로 간의 라이브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버를 중심으로 나머지 세컨더리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 복제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리플레카 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리플레카 셋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서버가 필요해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마지막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남은 상태에서 세컨더리가 죽어버리면 기존의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세컨더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유기적으로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 정도는 있어야만 동시에 2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대 중에 하나의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는 하나씩 남게 됨으로써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우리는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리플레카 셋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